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1월 17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요즘도 거래량 큰 변화가 없죠? 예, 꾸준히 늘고 있고 큰 변화는 없고 지속적으로 거래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예. 인천은 뭐 교육생들 나와도 대기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는요. 거의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대표님 매매 상사에도 대기 물량은 없는 거네요? 대기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 요건에 맞는 중고차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대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대표님 전국 9대 도시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2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고요.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600만 원,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서울이 또 빠졌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가 하락했거든요. 네네. 서울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는데요.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에서 매매를 관장하면서 너무나 시장 조사를 아는 거죠. 네. 매매하는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큰 도시를 전체를 아우러져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이거는 같이 기존에 있는 업자들하고 융합을 했어야 되는데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매매하시는 분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걸 합의를 했다고요. 합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은 거예요. 매매하면서 과실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에서 제외시키고, 과실이라는 것은 개인 택시를 하면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켰어요. 배제를 시키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맡겨놓고 오르고 내린 거를 통제를 안 했다고요. 시장 경제에 맡겼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흘러간 경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가게를 얼마 해서 금액을 딱 제시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건 단합이 되는 거예요. 예. 인천은 그러면 조합에서 개인 택시 시세를 이렇게 뭐 좀 조정을 하나요? 인천에서는 전혀 조정을 안 하고 시장 자체에 맡겨 놓는 거죠.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은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적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이 실패한 단적인 예는, 서울은 택시 수가, 개인 택시 수가 거의 5만 대 육박하잖아요. 개인 택시 조합에서 그 많은 대수를 어떻게 다 혼자서 처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이드 업체하고도 절충점을 차지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사전에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네. 예. 인천은 한 달에 그럼 매물이 몇 대 정도 나오나요? 인천은 60대에서 70대 사이에 매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재고 없이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대전은 또 가격이 왜 저렇게 내렸습니까? 대전은 그동안 기현상으로 해가지고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타듯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매물들이 안 나와가지고 껑충껑충 뛰었는데, 지금은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네.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9대 도시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도 서울은 역시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네네. 대전도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대전도 좀 빠지고, 다른 타도시는 이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울산이나 부산이 조금 오를 확률이 있어요. 여기는 택시 요금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좀 요금이 오르게 되면 같이 더불어서 좀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요금이 좀 오르면 대구나 울산 개인 택시 넘버 시세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택시 요금이 오르면은 택시 넘버 값도 소폭은 상승을 해요. 네. 예. 네.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면허 시세가 오르더라도
개인 택시 거래량이 팍 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개인 택시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즉흥 심리로 해서 나 개인 택시 사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미리들 준비하셔갖고 나 언제쯤 개인 택시 사야 된다 해서 자금을 다 맞춰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 아니고 그 대수 안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전에 개인 택시 2번 샀다 파는 분이 있거든요. 화물차 3번 샀다 파는 분이 화물차를 드디어 저희한테 12일 날 입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매를 했어요. 이분이 부천 개인 택시를 살 건지 인천 개인 택시를 살 건지 고심했는데 은행에 대출금을 신청했는데 대출금이 빨리 나오질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출금 나올 때까지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좀 빌려서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냐고 저희한테 조건이 들어왔는데 그건 참 난감해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개인 택시 사시는 분이 절박해가지고 이분은 빚을 많이 내서 사신 분인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저희와 같이 일하신 분한테 샀는데 차용증을 쓰시고 며칠 날까지 갚는다고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차용해서 개인 택시를 사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과로사로 돌아가 버리셨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 자녀분들이 없고 형제분들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상속 포기를 해버린 거죠.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이건 다시 5천만 원 이분이 차용해 주셨는데 차용금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매매를 하는 거지 돈을 빌려주게 되면 금융업이 돼요. 그래서 법규 위반해서까지 못 해드려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늦춰가지고 사셔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서 대출이 나오면 진행하는 게 낫지. 무리하게 1억씩 대출 받았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또 적응을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좀 더 인터벌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서 다시 하시라고 그랬어요. 대표님, 최근 그래서 개인 택시 대출이 옛날만큼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일단은 대출 요건을 뭘 보는 거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그 다음에 제2금융, 3금융권에서 대출이 있는가를 보고 일단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으면은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 다음에 총량제로 해서 DSR 그 기준에 의해서 은행 기준에 의해서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로 개인 택시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나 은행 대출을 너무나 과다하게 받으면 대출이 어려워요. 결국 개인 택시 대출은 신용대출이었네요. 인천에서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두 곳에서 해주는데 차에다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분의 개인 택시 면허권과 사업자를 내면은 그 사람 신용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담보 설정은 일체 안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용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대출금이 옛날 그냥 그 신용대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 그 전체에서 대출 받은 것도 포함해서 대출금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대출금, 아파트 대출금이나 기존 대출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금액이 오버되면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바로 해서 목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그 소방공무원 했던 분도 퇴직금 나와가지고 며칠간 제가 기다려줬다 그 퇴직금 나온 걸로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미리 개인 택시를 하려고 목표가 딱 됐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금액 다 계산해서 퇴직금까지 다 맞춰가지고 금액을 맞춰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계산을 잘하세요. 이런 계산을 잘하고 공직이나 그 다음에 관공서에 계신 분들, 대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자금 여유가 좀 있어서 오시는데 거의 대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와도 좀 말려요. 너무나 과한 대출을 하게 되면 사고의 원인도 되고 이래서 그 대출금 갖다 보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7, 80%는 내 돈 가졌을 때 오시라고 그래요. 1억 5천 정도 잡으면 한 10년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겠네, 그죠? 요즘 급여 월급 생활자들은 10년 가지고도 1억 5천 만들기 힘들어요. 그 돈을 고스란히 월급 받아서 다 적금하는 게 아니고 생활비로 빠지고 일부 돈을 남는 돈을 적금을 하잖아요.
일부 남는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겠냐고요. 급여들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예. 정말 독한 마음 먹고 저축해야 개인 택시도 살 수 있네요, 그죠? 그 오시는 분들 보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맞벌이 해가지고 사모님이나 같이 돈을 합쳐가지고 사는데 와서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사모님들이 다 통장 관리하고 사모님들 일해서 번 돈까지 다 보태서 하니까 시키는 대로 당신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뒤에서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퇴직 후 직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퇴직 후 그냥 일 안 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일 않고 쉽게 말해서 나오는 연금이나 받고 생활하신다면은 그 연금 갖고도 얼마든지 생활은 가능하지만은 뭔가 이룰 수 있는 일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오시는 분들은 아침 먹고 쉬고 점심 먹고 쉬고 저녁 먹고 쉬면 말 그대로 삼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목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일정 시간에 나가서 몇 시간 일을 해서 집에로 돌아왔을 때 그걸 원하는 거지 그 큰 돈벌이 목적이 아니고 이럴 수 있는 그 여건을 찾는 거죠.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1월 17일입니다. 퇴직 후 직업을 가지려고 그래도 퇴직 전 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 택시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다른 사업을 준비하신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저축해서 그 돈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